그때 이제 장소 인원 조직은 전체를 윤영이가 맡아 하기로 결론을 했다. 1985년 5월 7일 날 중앙동 화곡반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때 모임 가졌는데 그때 39명 모임으로 돼가 있는데 한 4명 빠지고 그래 40명 주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원을 2층에서 인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취지가 어떻게 이걸 말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회 우리 단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는 협회를 하면은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 처음에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름을 57 문화협의회로 붙이는데 그 전에 말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해방구를 하자, 어떤 사람 민족문화의 뭐 동맹 그 동강동 중앙동 이래 그 일을 하자. 뭐 하여튼 지금 말하면 진보단체 이름을 많이 나왔어. 그런데 그거는 너무 강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갖다 통일시킨 사람이 유산 선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에서 요새 중국에서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오사운동 아니냐 손문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오늘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57문화운동협의회를 하자 이름을 그래 했어요. 그래 유산 선생이 정리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름이 57문화협의회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직표를 했는데 전부 다 임원진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회장제를 안 하고 운영위원제를 했다고. 그래서 운영위원제가 3명의 운영위원이 그래 선출됐는데 상임 운영위원이 요새 말하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이제 부회장인데 그때 상임 운영위원이 누구가 됐냐면 제1회가 윤정규고 그 다음에 상임 운영위원이 누구가 되었냐 하면은 그 다음에 임수생하고 상임 운영위원 회장이 이제 윤정규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수생, 이규정, 이상계가 운영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앉았다가 활동을 하다가 그때 우리가 어디서 주로 모이느냐 하면은 동강동 입구에 강북동 입구에 보면 다선방이라는 걸 처리가 문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고 다선방. 그때 보좌진으로 간사들로 누가 있었냐 하면은 고모령이 강명아이 그 다음에 최영철이 유명성이 이런 사람들이 실무로 앉아가지고 편집도 하고 모든 걸 다 이끌어가고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낭송회도 한번 하고 그때 사람 할 때는 지금 홀이 좁아나 홀이 아니지 저게는 겁이 좀 독차적이 되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앉고 이랬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운영되어 나가다가 첫 해는 윤영규가 상임 운영위원 회장을 할 때는 그저 조직 정기 내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2회 다음 해에 제2차 상임 운영위원 할 때가 임수생이 내가 했는데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뭐 책을 하나 내야 안 되겠느냐. 한창 데모하고 그런 시절에는 혹시나 집에 도청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기하지 마라 해도 우리 어머니는 막 못 견디는 기라에 그런 게 그래갖고 내 그런 말씀하죠. 그리고 문화상 받을 때도 이제 문화상 그거를 이제 못 주겠다 이랬는가 그때도 그렇게 사퇴를 해라 이렇게 그래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퇴를 내가 시에서 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상을 달래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문협에서 내를 준다 해서 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사퇴를 하느냐 나 정부에는 사퇴를 안 하겠다 이래갖고 고집을 많이 피웠거든요. 회사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막 방첩대 이런 데서 와가지고 물을 써라 했답니다.
절대로 나는 못 썼어. 이제 쓰면은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나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막 지독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랬다면 그래 의사 선생님 주소하고 신문사 사장님 주소하고 이렇게 몇명 전화번호를 저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혹시나 내가 소식이 없으면은 빨리 이분들한테 연락하라 이러시면서 전화번호를 몇 개 주더라고. 제가 겁이 나니까 혹시나 소식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니까. 아직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 아직 다 어리고 이제 뭐 한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다녔다니까. 어디서 만나자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지. 그래가 멀찌가 함께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내가 왔거든요.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황형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여름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더우니까 양복 이렇게 걸쳐가지고 우리 동네를 다니시. 그때 내가 거기 안 갔으면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텐데 거기 갔기 때문에 아는 거라 예. 그래갖고 진짜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적인 편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아이들 맨날 데리고 다니시고 뭐 술 안 드시고 집에 계시는 날은 항상 아이들 데리고 산이고 데리고 예, 저 멀리 뭐 자기가 뭐 운전도 못하고 하니까 저 멀리 요즘처럼 저 멀리 이래 여행은 못 가셔도 가까운데 뭐 양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그런 데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도 큰 딸아이가 있지만은 진짜 아빠하고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시를 이래 쓰지만 저는 또 그 시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시를 쓰니까 읽어는 본다 아닙니까?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그 읽는데 맨날 술 잡숫는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좀 잡숫고로 놔둘 긴데 그렇게 해서 술 잡순다고 맨날 제가 불만이 술 잡숫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 왜 불만이 가면은 집에 와서 뭐 술 잡숫고 하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라 해. 그래서 내가 매달 아침만 되면은 회사에 전화해갖고 부장님 오늘 좀 늦겠습니다. 이제 부장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에 항상 이제 사인을 해놓는답니다. 놓는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를 못 되면서는 돈도 안 되는 시를. 그래 나는 그냥 하루는 또 글을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를 못하러서는 돈도 안 되는 시를 지금쯤 시를 안 쓰고 다른 일을 했으면은 떼부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있고 남들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 근데 그건 제 말인 거라게 남들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 그런 시를 썼고 근데 술이 한 잔씩 이제 잡숫고 오시면은 여보 내 시 좀 읽어줄게 이러시면서 너무 막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술 잡수는 그게 싫으니까 싫다 이러고 막 또 좀 뭐라거든요. 특히 싫다 하면서 내가 맨날 그 시 그거 뭐 나는 모르는 시 읽지 마라 이라고 막 맨날 그렇게 하고 그래 맨날 그렇게 막 한평생 살다 가셨습니다. 평소 때 여러 후배들이고 선배님들한테 베풀지를 못하고 가셔가지고 항상 제가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죠. 먼저 기억나는 분이 바로 임수생 시인입니다. 그때 임수생 시인은 택시 조합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제 인상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게 보였고 위에 까만 정장을 입고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 후에 그 당시에는 부산 시인들이 합해가지고 한 28명 됐어요. 28명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가지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에덴공원으로 놀러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에덴공원에 유치한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많이 놀러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거의 술을 마시면 많지 대취해가지고 흥이 굉장히 겨워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 자주 수생하고 오리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수생에 대한 그 시와 그 인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시, 모든 시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 그 신춘문예 당선된 임진강 딸기, 그리고 4.19 혁명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대대한 고찰 시로서 써낸 그 깨꽃, 그 진한 빛깔의 철학, 이 시 속에서도 보면 주로 그 빨간색, 붉은색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걸 얼핏 잘못 이해하면 어떤 저 좌익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그 어떤 열정적으로 그 일종의 레지스탕스 그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혁명이나 쿠데타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혁명이 있고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는 혁명이 있는데 그 수생이 써놓은 그 시들이나 이런 전편적으로 흐르는 그 혁명 정신은 어떤 평화를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데 시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그 강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파괴나 무질서를 위한 어떤 글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그런 것을 위한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 뭐 스크린도어 그 보면 산마루라는 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시절에 대한 그 이미지가 더 높고 굉장히 동심이 젖은 뭐랄까 순수한 마음들이 파도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은데 그 한 번은 그 정순영 시인 동명대학교 총장하신 정순영 시인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노래방에서 이제 놀다가 좀 술에 취한 그 김승희 시인을 제가 모시고 택시로 모셔다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수생은 그 술을 좀 들면 신라가야 하는 그 가야 그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서 발을 굴리고 이러니까 그 앞에 기사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대신 사과를 하고 그 부산대학교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래 온 적도 있고 또 서울에서 강태준 시인이 현대문학 그 편집장하는 강태준 시인이 언젠가 내려와서 부산서 도대체 시를 누가 제일 잘 쓰나 하고 물었을 때 김수영 시인이 그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내 아이가 하면서 바로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문에다가 참 현답이다. 참 어리석은 질문에 참 그 슬기로운 그런 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봐도 수생은 언제든지 자기가 어떤 최고라는 자기가 시를 제일 잘 쓴다는 그런 정신을 늘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꼭 그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수생이 살아와서 한번 다시 강나루에서 밤새도록 술 하나 마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낙동강 이야기도 하고 빨간 그 깨꽃 이야기도 하고 임진강 딸기 이야기도 다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임수생 선생님의 시가 좀 사실 쉽게 읽힙니다. 쉽게 읽히고 그 다음에 과격한 어조가 많지요. 근데 요즘 그 시인들의 시세계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제 측면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좀 깎아내리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자신의 철학을 시로서 이렇게 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시인이 정말 그 용기가 있는 시인이고, 또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하는 이제 부분인데, 임생쌤이 그런 철학과 정신으로 시를 쓰셨다는, 끝까지 쓰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생쌤이 59년도에 등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까마득한 후배가 되는데, 뵌지는 2009년 무렵에 처음 뵀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임생쌤을 처음 뵀는데, 문학식 시상식 자리 뒤풀이에서 인사를 처음 드렸습니다. 제가 인사를 조금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조금 뭐 시원찮았는지 좀 호되게 신고식을 그날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테이블에 있던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군대에서 신고식을 하듯이 한 분 한 분께 그렇게 인사를 올리니까 그제서야 선생님이 좀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선생님을 조명하는 그런 이제 꼭지가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때 류명선 시인하고 세 명이서 이제 주점을 전전하면서 마지막에 갔던 데가 그 맥주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선생님이 처음 가셨던 그런 식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취재를 마치고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 글을 읽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다시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불러가지고 예전에 그 같이 마셨던 맥주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당장 나와라. 그래가지고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그 주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전에 전작이 좀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좀 많이 드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또 자세를 꼿꼿하게 정자세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오신 그런 이제 말씀들을 제게 해주면서 어릴 때 이야기며 또 문단의 이야기며 또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문학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상당히 힘주어 강조하셨던 그런 이제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이미지가 좀 강건하신 분이죠. 꼿꼿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호된 신고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제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점점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이 상당히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만큼 감정이 격렬하신 그런 이제 분이었다는 반증이 되겠죠. 임생 선생님의 작품이 사실 이제 그 과작입니다. 그래서 등단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시집이 몇 권 되지 않습니다. 10권이 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시를 함부로 쓰지 않았고 철저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시를 작품을 창작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그 조명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임생 선생님에 대한 작품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생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좀 특별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 2000년도 초반에 부산의 그 문예지에 그 등단을 하면서 그 등단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보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등단하면서 신인상 수상 시집을 발간하면서 그때 그 출판 기념회 때 선생님 오셔서 또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단에 그 발을 디딜 때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도 같은 어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 모습은 키도 크시고 머리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셔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습게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항상 그 시인은 역사와 민중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시인은 가짜 시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정의와 진실 편에 서서 시대의 어떤 그런 고민과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시로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문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시를 쓰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 또 특히 또 유명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도 선생님을 뵐 기회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또 마침 또 제가 그 2000년도 중반에 그 부산시인협회 그 사무차장을 맡으면서 선생님과에 대한 그 기억도 좀 있습니다. 여름 그 시인학교 갔을 때인가요? 그 하동인데 그날 이제 아주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인들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임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시더만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시인 하면서 시계가 그때 한 새벽 1시쯤 됐을 텐데 택시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무슨 택시입니까 하니까 선생님께서 평양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평양 가야 된다면서 택시를 이렇게 부르시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또 어떤 시의 어떤 그 내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의 시편들을 보면 늘 그 시에는 보면 항상 그 밑에 언제 시를 적었다는 날짜가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선생님의 어떤 시와 삶이 늘 하나였고 또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이 아마 그런 이제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뭐 혹자들은 그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시적인 뭐 미학적 완성도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현실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대응하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의 형식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한 게 또 뭐냐, 유산 선생하고 임정규 그 구모령의 최영철이 강영화 이 주도를 해가지고 주도 실무를 해가지고 토박이 동보서적 그 움직여서 토박이 1집을 냈는데 1집은 아무 말이 없었고 2집을 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가 생겨 폐간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작품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안 밝혀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폐간됐느냐,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뤘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가 너무 볼초간 시가 한 2편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가 사실 뭐 내일이면 전화를 받기는 받았지만 큰 내가 기자이기 때문에 큰 그건 없었고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그 기록도 어디에 대가 있을 겁니다. 부산민족문학인 협의회가 또 생겼다. 그때가 또 제1회가 또 민족이가 또 회장이다. 그때 한기 문학가 현실 여기 3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록을 보면 윤정교대 건너서는 보면 4집이까지 나왔다 하는데 4집에 대해서는 어떤 4집이냐 여러 가지 그게 있는 모양이야.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윤정규가 이제 부산민족문학인 협의회를 하면서 만든 또 회지가 하나 있다고. 이게 통건 12집 1대가 있다고. 박해라는 게 있다고. 민족을 통틀어 수 있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때가 2번인가 뭐 열리실 때, 이 부산민족문학협의회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서울서 생기고 나서 1년 후에 우리도 전부 다 서울의 작가회의에 통합이 됐다고. 밑으로 갔다고. 자생단체 같이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는 유산 선생님이 한국 문학협의회 의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었다고. 서울에. 나중에 이제 2년 후인가 2년 후 88도 89년도인가 그게 좀 소속이 좀 돼가지고 한국 작가회의가 전 통일이 됐다고. 그리고 부산도 그런 게 처음으로 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게 한다고. 그 당시 역사는 뭐 역사는 대강 알고 역사의 뿌리만 알면 되는 거지. 가섭의 역사는 뭐 알 필요 없는 거고. 그래가 이까지 이거 나오면은 젊은 사람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게 그게 증명이 되어 있다.
감성적인 게 이게 많이 플러스가 되고 이래 가지고 이거 나왔는데 이번에 금년에는 30주기가 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가 어렵더라도 지금 저 자료를 가서는 윤정기 저 살았으면 저기 되긴데 윤정기랑 내가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웠는데 저기 이제 전에 자료가 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 있는 자료가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가 있는 자료가 그 사람들이 얼마만치 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게 되게 나는 또 이 회장을 하면서도 사무의 자료는 이런 것까지도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 이런 자료는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후배 회장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가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느냐. 지금 문인의 배 보면 같은 문화를 해도 어떻게 허배 디비전 일을 하는 집들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작가들이 서로 뭉치가지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작가회의에서는 지금 30주년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책을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의 정립을 시키주시면 특별히 그 어려운 자리에 모신 분이 한 계십니다. 그래서 고 임수생 그 선생님의 그 부인이신 차숙자 여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 말씀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시고 안 계시는데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앞으로도 부산시단에 이런 분이 있었다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고 임수생 시인의 추모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았지만 부산 작가회에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지금 오른편에 계신 분은 김영준 시인입니다. 1938년 대구 출생이시고요. 63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시작 활동을 하고 있고 2016년에 그대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지금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문화상, 동생문화상, 국민포장 등 지역에 이바지한 이런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저희 분은 유명선 작가의 회원이자 이사를 역임하신 유명선 씨입니다. 1983년 문학의 시대로 등단하셨고 부산 작가의 이사를 역임하셨고 지금 부산 작가의 회원이자 또 푸른별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약간
이 유고집을 읽었던 소회를 얘기하자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지식인이라는 말과 그 계몽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내가 잘못 생각했던 단어였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지식인, 계몽하면 아주 그 근대 시대의 무슨 유물처럼 화석화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저 임수행 시인의 유고집을 보는 순간 아 이분 정말 지식인이었고 세상이 좀 계몽되기를 꿈꾸셨다, 그러니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올곧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친일을 했던 지식인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런 듯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향수에 젖거나 자기의 진보적인 색깔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올곧게 지금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유와 혁명을 외쳤을까? 그건 분명히 지식인이었고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고 계몽적인 소리를 자신밖에 낼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래서 계몽과 지식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좀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주 도태된 말인 것 같지만 그런 말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만나셨는지 먼저 김영준 시인분들께 얘기를 됩니다. 그 임수생 선생과 제가 만나게 된 건 1958년입니다. 1958년에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우리 그 당시에 이 부산에 각 학교 그 문예 반장들이 있었어요. 또 문예 반장 아니어도 문예에 아주 그 심취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거절이 이 이태조라는 그 당시 그 젊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 그 집에서 우리가 자주 어울려 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고등학교 때 우리는 많이 술 많이 먹었어요. 막걸리도 마시고 이러는데 어느 날 임수생이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첫 시집 형벌 그 뭐 이름 뭐 형벌 56년에 그 첫 시집을 그때 내 가지고 저희들인데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권씩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시집을 내지 않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생이는 내보다 한 해 선배였어 고등학교. 나는 3학년이었는데 지는 이미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나이는 내가 많은데 나는 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수생이보다 2살만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집을 내가 자랑하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그 시를 받아보고 같이 그것을 읽고 이런 게 아마 임수생 선생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동아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부터 문예반에서 시도 쓰고 그때 제가 또 소설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문예반에 이제 지도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시인 박철석 선생입니다. 이 박철석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참 너희 선배 중에 임수생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수생이라고 그런 시인이 있구나. 참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볼 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문학도가 시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내도록 시를 이제 쓰고 시를 쓴다지만 술만 마시고 다니면서 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최영철이 하고 최영철 시인하고
또 우리 그 후배들 내치가 이제 한참 문학도 시절이죠. 그럴 때 우리 그 이윤택 그 시인이 이제 또 우리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이윤택 시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윤택 시인이 이제 부살보 그 편집부 기자로 그때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 중에 임수생이 있다는데 임수생이 모르나 하니까 이윤택 시인이 부살보 가면 있다 하더라고요. 난 굉장히 반갑고 그때 저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야, 이 찾고 싶었던 이 선배를 10몇 년 동안에 이제 만나니까 또 선배니까 얼만큼 저한테는 참 좋은 선배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고무신이라는 그 시집을 하나 폈어요. 근데 고무신 시집을 하나 들고 선배한테 찾아갔죠. 그때 부살국 편집국에 가니까 저 교일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수생 시인이 누구시냐 하니까 저 가르쳐 주대요. 저기 있다고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데 딱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우리 선배니까 딱 가서 저 인사를 딱 하고 저 선배님 저 도화도교 19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윤성 시인이 이제 6회입니다. 19회 윤성입니다. 도화도교 19회 윤성입니다. 그러니까 니 뭐라 하노? 왜 왔노?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집을 이제 주니까 그때 참 시인 만나기 힘들 때입니다. 딱 주니까 이거 먹고 하더만 이거 보고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선배니까 아이고 후배야 아이고 네가 이렇게 했나 그래. 그래서 내가 차라고 한 잔 대접 줄 줄 알았는데 가봐라 그래.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무슨 선배 저런 거.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나서 그 당시 술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딱 보니까 우리 선배가 술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딱 인사를 하니까 이거 보면 니 시 잘 읽어봤다. 앞으로 열심히 해라. 뭐 신대라 하더라고. 내가 신호 등단을 못 할 때입니다. 네 하고 여러 개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선배하고 이제 그래도 선배를 만났으니까 제게는 이제 우리 선배구나 그러고 있었죠. 이라야 뭐 얘기하면 정말 많을 텐데 저희가 사실 추모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또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약간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 때문에 작품성이 오히려 퇴색됐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옆에 계신 분, 지인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임현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중에 또 좋아하는 작품이 계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임수생 선생의 작품하고 저 작품하고 아주 거리가 정반대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임수생 작품에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누가 표현하기 힘든 어떤 인간적인 그 내면의 상처,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상처 같은 게 시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걸 내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아마 아주 참 이 사상적으로 달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자기 나름의 어떤 콤플렉스 같은 거 이런 게 그 은연중에 시에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5, 6년 동안 우리가 그 동행기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그 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표현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임수행 군의 아마 성격이고 그래서 아마 시가 그런 시를 쓰면서 아마 조금 전에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시를 아주 그 좋아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그 배척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임수행 시인의 어떤 특이성이라 할까 어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이 많이 담겨 있지 않느냐.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부친의 어떤 사창성 이런 걸 자기도 은연중에 받게 되니까 그 자신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게 아마 그런 시를 가지고 서게 됐고 또 우리가 동행하면서도 한 30, 40년 가까이 동행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건 한 50년 우리가 그 사귀었는데 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는 남 앞에 잘 털리지 않고 부산을 입사할 때도 제가 사실은 그 부산을 입사할 때 뭐라 그러나 보정위원을 썼어요. 그때 나도 부산을 입사 보정위원이 2명이었어요. 저하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이수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보정위원을 썼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보정 쓰기 힘듭니다. 어정하게 참 그 한 사람의 보정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친구 누구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안면도 있고 참 그 우정도 있는데 그걸 차마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걔 잘됐지. 그때 나도 보정 써가 우들이 뭐 잘못해가 이 남의 돈을 좀 떼놓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은 저 보정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그 지무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은 뭐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사히 참 정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도 또 한편 또 아주 다정하게 지나기도 하고 그게 아마 임수생 선생님과 저희 그 얽혀 있는 우정도 되고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한 임수생 선생님 그 어떤 시적인 가치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더 수없이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도 시절에 좀 부마 민주 환경을 좀 제가 겪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부산에 그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그 문부식이하고 그 김문식이가 하여튼 문학교에서 제일 막내들이었습니다. 그 아주 그 순수하고 착한 아들인데 난 문부식이가 그때 그냥 군대 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신대 그 신학과에 4학년을 다니고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 원석이하고는 둘이가 그 약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군대 간 줄 알고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형사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문학도 시리즈만은 제가 실용 출판사라고 그 출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인데 그래 형사가 왔더라고 시경에. 형사가 와가지고 뭐 전단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거 부산에 이거 모르겠냐 그러길래 북침 어쩌고 저쩌고 해놨어요. 그건 아니다. 아마 내가 부산에 운동권 학생을 알고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딱 신문에 보니까 문부식이가 일면에 탁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외감자로 다음날 시경에서 형사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 전날부터 참 전화다 전도 그거 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놀래가지고 문부식이하고 내가 이야기 털어놨죠.
나 부시기를 잘했다. 오늘 분명히 내일 나한테 올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부시기한테 책을 좀 많이 줬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라 책을 줬는데, 시집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유명세라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이 형사들이 이제 하숙집인데, 그 자취방이죠. 뒤 보니까 이제, 책 보니까 유명세 나오는 거예요. 또 동지도 나오고, 그때 동지가 석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다니까 아침에 딱, 우리 사람이 청함을 불러가지고, 너 자영 오늘 좋다니까 딱 가봐라.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하는데 딱 9시에 출근 딱 하니까 9시 5분 딱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무지 잘합니다 했어. 하니까 막 책상에 있는 거 모든 건 다 열어놓고 밖에 보니까 백차가 딱 와가지고 타라더라고요. 우리 차는 멀리서 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보랑 좀 근동의 서간이죠. 그 맞은편에 한일 S장에 그 수사본부가 지어졌어요. 그럼 이런 형사가 내가 제일 내가 문부시기를 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른 몇 분도 있어요. 그때 청한 분이 이거 다 잡았다고 그러길래 막 신문기에 달아들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고 그래 중앙부 보니까 뭐 내용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유모 씨가 죽었죠. 나오는 거 기한했는데 수사본부 가니까 대학생들하고 많이 잡혀왔더라고요. 고문을 당하고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한 일주일을 그 자리에서 시달렸어요. 근데 때리려니까 나는 안 맞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고무신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 고무신 시를 말해봐라. 어떤 의미를 썼나. 그래서 내가 고무신은 우리 한국의 신이다. 하얀 고무신이요. 그러니까 항토가 뭐고 또 항소가 뭐고 이상하다 이게. 가끔 쉽게 말해서 심리전을 해가지고 이 시에서 뜯는 거 알아버려. 그래서 내가 나 죽겠. 시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그랬더만은 형사가 좀 용어를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과장이 있다가 내가 할게 가지고 조금 이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쓰고 있다고. 시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시달리는데 이제 문부시가 그때 이제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나 참 부시가 이거 어쩌다 이거 그렇게 됐노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5.18이 일어났더라고요. 강주. 그때 5.18을 접하면서 우리는 강주에 부상이 잘 몰랐죠. 그 엄청난 또 사건을 접하고 보니까 이거 막 울컥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그 참여 계례 시를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도 내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 선배가 둘이서 이제 내가 또 후배니까 선배가 또 후배가 되는 게 내가 제일 웬만한 수를 만만한 수는지 몰라도 제일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고 그것도 난 또 선배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하고 30여년을 이제 지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나는 그 선배 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이야기할 때 나중에 가서는 빨갱이 합니다. 그래서 선배가 아버지가 남부장인데 간부인데 집에서는 이렇게 참 근처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동에 어머니 따라 피녀 같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쫙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아버지가 좀 죽은지도 모르겠다. 대전 해물소에 있다가 마지막은 아는데 내가 그래서 어서 평화통일이 와야 될 건데 내가 참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우리 박태문 그 시인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인이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친했어요. 하루는 이제 태문 선배가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오후 2시쯤 되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이제 돈이 없는 게 두 사람 다 그러다가 보다가 여기서 수세집에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술이 고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더만 수선배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선배가 어이구 반갑게 합수로 니도 왔나 하면서 이제 수상을 차려오고 이러 하는데 이제 수선배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때 사모님과 함께 있었어요. 네? 우리 저 딸이 맥주하고 술 좀 사고 그랬어요. 큰 딸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수선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태문아 네 수술 좀 물어해라. 그러니까 저 무슨 왜 그런데요? 이 사실 맨날 한다는 소리가 빨개 집에다 빨개 집에다 그래서 봐. 그래서 뭐 수술 선배 어머니가 빨갱이 어디서 그러? 빨갱이 뭘 잘못했는데? 나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요. 그냥 야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술 선배하고 같이 밖에 또 나와서 술 한잔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어머니가 멀쩡하시고 정정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부산에 해모서 갔다 아이가. 우측한데 우리 어머니도 말투사는 그런 거 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부산 해모서에 깡소리 했다. 요산생활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게 훌륭한 분이네요. 그러고 어머니 자꾸 말고 빨갱이 하지 말고 부산에서 내가 저도 빨갱이 새끼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지 되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그렇지 않소. 그래도 막 그렇게 알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선배 여러분들 우리 선배의 그 문학에 그 명령을 했습니다. 민족 통일입니다. 민족 통일이고 자기가 겪었던 이날의 세월혁명, 시의혁명. 우리 부산에는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청년결의 시를 쓰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고 주로 부산이 좀 보수적입니다.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험하나 선생, 김규태 선생님 돌아가셨지만은 주로 우리 선생님 모든 시들이 주로 현대문화, 현대시화, 시문화 그런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선배님들 신춘문예 시조시이고 상당히 좋은 걸 볼 때는 막강한 시인이죠. 그 당시 그룹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시가 아직까지는 좀 부산이라는 지역이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또 지역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산 사람들이나 경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뭐 부산 형제, 부모 인정한 게 그래 한데도 우리 시인들 문인들은 작품이 주로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요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었죠. 요 선생님은 아주 참 자유문학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요 선생님이 이제 유교를 터지고 그 집안하고 온 부산 돼버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는 못 삽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거 쓰지 마이소. 그래가지고 한때 요 선생님이 제표를 해본 것도 그런데 소설에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어서 딸고 난 옆에서 또 듣고 내도 알고 있죠. 그리 됐으니까 우리 수선배는 여러분들도 내가 책을 좀 보내준 분도 있고 지금 전국의 도서관에 다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첫 편부터 끝까지 볼 때까지 완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 한국의 참 이런 민족문학이라 할까 하나의 새로운 그 스타일로 가는 사람이 별 사람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수선배 얘기해요. 선배 너무 전시를 쓰다 보면은 서정시도 못 쓴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시를 조금 써라. 서정시가 하는 것이 서정시가 저 들어있는 것이 그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임수행 시인의 문학 선집을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 앞에 그 문학 선집 펴낸 글을 통해서 임수행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의 시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초창기의 주지주의시, 모더니즘 시를 비롯해 민족시, 통일시, 혁명시, 항쟁시, 자연시, 환경시, 서정시, 정통시의 계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아까 논의에서는 아주 저항적이고 아주 투철하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만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안에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 다른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수행 선생님 같이 있을 때 맨날 그렇게 불러서 지금 제가 입에 익숙해하는가 봅니다. 근데 고 임수생 시인이 그 하신 말 중에 자기는 보들레르에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낭만성에다가 투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투지가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사상을 바라보는 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결국에는 시가 다양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아주 다양하게 시를 그 안에 자신의 투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노력해보지 않았나. 아까 낭만적인 시도 써보라니까 서정시도 썼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도 분명히 투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뭐 전통시만 막 쓰던 이런 시인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의 실험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리를 하자면 저희 부산 작가의 아까 역사는 잘 들으셨잖아요. 이 외에도 지역 문단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남부시 70년대에 시작된 남부시와 또 시와 자유 이 동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내가 시야 자유 네 그거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남부시요. 남부시도 남부시 예, 남부시도요. 시야 남부시. 네. 남부시가 나오게 된 그게 아마 우리 부산 시인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부산 시협이 없었어요. 시협이 없었고 부산 문협만 있었는데 이제 시인들이 이 엔소로지를 하나 만들자. 그게 1973, 4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의 시인이 한 30-40명 전부 총 30-4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엔소로지를 만들자 한 게 그 남부의 시입니다. 그 남부의 시를 한 20집 이상 이렇게 내어오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부산 시업이 결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부시 할 때 그때는 이제 회장제가 아니고 공동 회장제가 허말 선생이 초대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제 부산 시인회회가 결성됨으로써 또 허말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그 남부시를 부산 시인회회가 결성될 때만 하더라도 한 50여 명 시인이 50여 명이 되는데 제가 그때도 공동 회장제가 돼가지고 허말 선생이 이제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김규태, 그다음 조순 이분들이 이제 공동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하고 박응석이하고 박윤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간사를 맡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오늘날 그 부산 시인협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임진강 딸기라는 시를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안 읽어본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도 김영준 시인께서 추천도 하셔서 제가 읽어요. 네. 제가 그래도 제일 노안이 아니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가 될 만한 혁명적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읽히기도 하는지 같이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강 딸기. 그날 어린 병정은 학교 도서관에서 철학책을 뒤적이던 나와 전선으로 투입됐던 그는 강가 억새풀 우거진 숲속에 엎드려 서툰 솜씨로 총을 겨냥하다 상대의 단 한 방의 총탄으로 사상도 모르고 회의에 잠긴 눈동자를 언제나 굴리던 그는 빨갛게 익어갔지. 임형, 고향의 딸기밭의 딸기들은 참으로 빨갛게 익어 열려 있었어. 딸기가 보고 싶어. 임형, 딸기가 보고 싶어. 그는 노을 비낀 하늘을 보며 하얗게 웃었지. 딸기 하나를 그의 입에 넣어주지 못한 나는 지금 슬프기만 하다. 그렇지. 그때 우리들은 정신이 없었지. 더구나 딸기가 없는 철이었지. 그의 고향은 먼 남쪽 김해였고 나는 시간이 없었지. 총탄은 여전히 진지 위에서 뽀뽀를 이루었고 그보다도 어린 병정의 죽음 옆에서 유난히 흰 이빨을 드러내며 묘한 표정으로 울적하던 흑인 병사는 조지아주였던가 콜로라도였던가 고향이었다지. 그는 검은 얼굴을 흰 소수건으로 닦으며 무엇라고 중얼거리며 흰 눈창을 한층 휘번쩍였지만 나는 지금 기억해낼 수가 없구나. 참호 속에서
한정된 자유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권리도 일깨워낼 수가 없구나. 오늘은 김해의 어린 병정의 고향 대저면 딸기밭에서 빨갛게 익은 딸기를 보며 흰 손수건을 손에 들고 울적하던 흑인 병사의 검은 피부와 혀를 생각하며 물오른 딸기를 입에 넣는다. 어린 병정의 죽음을 씹는다. 열차를 타고 임진강으로 달려가 한 움큼의 딸기를 강물에 던지며 딸기로 빚은 핏빛 딸기수를 임진강에 뿌리며 강물에 잠겨 떼내려가는 전쟁을 본다. 하얀 억색꽃이 수없이 피어있는 강 언덕에서 하얀 억색꽃이 핏빛으로 피어있는 쓸쓸한 강변에서 하늘을 이고 있는 억색꽃을 본다. 어린 병정을 삼켜버린 강물을 본다. 1970년 11월 25일에 쓴 글입니다. 저는 이 시에도 저한테 느낌이 온 건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지금도 혁명인내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빈껍데기 지식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난 이 나이를 먹고서도 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큼 왜 그 억압들을 못 느끼지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임생신이 초기에는 사실 약간 추상적인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유의 이미지를 뭐 처음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냈다면 점점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치적인 입김도 내시고, 결국에 가서는 저는 뭐 김수영 시인이랑도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풍자적인 이 세상에 대한 목소리와 비꼬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사이비 지식인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형색을 이렇게 와서 오늘도 연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실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나. 그리고 뭐 저희 뭐 부산 작가회라는 단체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사체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안에를 저희도 까버려 보면 아주 모순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작가의 얘기도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좀 뭐 성추문이 있는 그런 문학인들도 이제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골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눈치만 보고 누군가 해주기만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같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친목단체처럼 뭔가 안주하고 내가 이 단체에 있어서 좀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지 이게 내가 실천해야 될 장소로서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봤고, 부산 작가에 대한 그러한 목소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대변해주고 있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리하는 멘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산 선생님이 인간답게 살아라는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학생들도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얘가 우산이 없는데 내가 씌워주면 되지라는 아주 기발한 발상의 예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임수생 선생님처럼 이 책에 나있듯이 자유와 혁명이라는 말은 인간답게 살아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몸소 느껴졌던 분의 그 무게랑 우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혁명이 뭔지 아나라고 물었을 때 아마 그 고등학생들은 그 혁명에 대해서는 아마 우산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 선생님의 삶은 저희와 분명히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리한 거 같아요. 그러면 유명선 시인께 묻고 싶은데, 유명선 시인의 시도 뭐 88년 보면 반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런 시집의 제목이 그 임생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초기부터 어떤 것들이 이준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임수생 그 선배 시를 담고 그러질 않습니다. 제가 1983년에 등단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등단지가 그 묵구지입니다. 그 묵구지라는 것은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이
그다 전두환 시절에 폐간해버리고 나오는 것이 무크지였어요. 무크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제 부정기 가능물인데 서울에 참배나 실천문학이나 그런 것이 이제 문제는 또 무슨 이유로 나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서울의 그 풀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문학 시대에 제1권으로 제가 등단을 했습니다. 문단에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나온 회원들은 그 차표 회원들은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회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는 자실인데 자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자실 간사가 요산 선생님하고 윤정규 그 두 분인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부산 지역 간사가 된 거예요. 자실을 간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가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은 선생님하고 고은 시인하고 백낙청 문화평론가 백낙청 선생님하고 신경님 그 당시 또 선배들 이문구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그 양성우 돌아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우리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그런 시인들 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자연히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부산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 부산에서 이것도 전해주고 저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자실 회원이라고 만든다는 한 것이 제가 지금 있는 우리 그 후배들 선배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다 자실 회원이었어요. 내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자실을 만들어 놨고 나니까 오칠하고 같이 그것도 있지만은 요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 옳은 문학을 해야 된다. 내가 항상 요 선생님하고 유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수혜 선배 모두 선배 서울에 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선배도 선배 남도로 목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선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쪽에 선배 시집도 좀 이제 보내봅시다 해가지고 고은 선생님하고 아주 친하게 돼 있어요. 임수생 선배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은 선생님이 임수생 참시 괜찮다. 백낙천 선생님도 아주 좋으시다. 그런 호평을 해주셨고 그다음 민영이라는 시입니다. 민영시. 민영시는 아주 좋아했고 강주의 그 김준태 무명한 시인들이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저하고 같이 강주의 올팔 문학제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수 선배는 그때마다 주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고 저는 신앙송을 했는데 그때 임수생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그 강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참 환영을 받습니다. 제주도에 4.3 그가 4.3하고 우리 부산에는 부마 강주에는 올팔 그게 뭉쳐지니까 서로가 밤새도록 이제 전국의 작가들하고 술도 먹고 황성경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나가서 선배 우리가 부산에 가면 우리는 이상놈이 되고 이 강주는 이게 좋아하는데 우리 강주포 같다니까 그래 원래 그렇다. 문학은 원래 그렇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면서 술도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을 내가 우리 선배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우리 정치나 이제 현대사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자연 시인들은 그 흐름을 맡아서 가야 안 되겠나. 시인은 역사와 더불어 산다. 임순 선배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인은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없다. 그 시인은 그 시대에 시인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전두환 시대나 이런 시대에 할 때 시인이 뭘 이야기해 주겠노?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서 우리는 시로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하고 저하고 술을 마시면 같이 참 30년을 같이 되니까 된 거예요. 되니다 보니까 이제 죽이 좀 맞았죠.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런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이제 임순 시인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오늘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서 볼 때 부산에 시인이 누구 했노?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부산에 임수색 임수백이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참여 문학이죠. 참여
참여 쪽에. 그러나 일반적인 순수나 뭐 소정이나 그런 쪽에서 볼 때는 또 별도로 이야기했죠. 그러나 의식이 있는 작가들은 이렇게 평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이 광주나 서울이나 갔다 오면은 내 안부를 묻는다거든요. 그거 작가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80년대에 참 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10년을 제가 투쟁을 했습니다. 숱한 형사들 협박, 공갈, 시경, 중국 경찰서. 그래가지고 이놈의 형사들이 저한테 어떤 결까지 했냐면요. 내가 우리 집이 가능하다. 당신 취직을 시켜줄게. 저 부산은행 좋잖아. 그 부자가도 가면 된다. 연수원에 가라. 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러다 저는 그때 권하지 않았어요. 순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하냐. 신문사에 요새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보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맨날 햇빛 따라기 보는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하겠고 자식을 하면 내가 유지도 못하고 그런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술을 먹고 취하게 되고 그런 게예요. 그 성녀는 그래도 용케 신문사에서 만약 신문사가 없었다면 벌써 막 보안대나 안기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도 몰랐지? 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말로 제가 지금 나이가 66입니다만은 사람들 청춘을 다 버려뒀어요.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그러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렇게 쉬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세상에 내가 열받습니다. 저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니 내가 밥상 다 채주고 나니까 밥은 저들이 다 고쳐먹고 있네. 잘 먹어라. 원래 있을 때요 예산은 없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 반장님이 본부였어요. 영철이 뭐 내하고 뭐 아들 며칠 우리 후배들 모입니다. 소주 한 병에 안주 뭔답니까? 닭강입니다. 닭강이라고 닭강. 그게 안주였던 시대인데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막 3만원짜리 그 부피를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사실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하는 시간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고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 얘기를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제일 먼저 나오던 김철입니다. 저는 그 서울공대 출신인데 1963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2년 하고 복학해서 3학년 뛰었을 때 제가 김수영 선생님 댁을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제가 제자가 돼가지고 김수영 선생님 제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정남이도 강인교 그 남편 임정남도 절친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 자기가 자주 왔다고. 근데 조금 전에 그 강평론가께서 김수영 선생님 말씀을 하면서 잠깐 그 김수영 선생님하고 비교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치열한 그 어떤 면모는 비슷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저 문학 자료를 집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서전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자료를 아마 우리 문인들 중에는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1972년도, 73년도, 78년도 그 부산 문인 명단 그 28명에서 쭉쭉 늘어나가 78명까지 가는 그 명단도 가지고 있고 그 찾다가 보니까 아까 잠깐 비춰졌는데 그 봉투에 김철이라고 적혀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청첩장입니다. 임수생 시인의 그 청첩장이 저 청장을 제가 며칠 전에 찾았어요. 그 1975년도 그 1월 며칠이든 1월 9일이죠.
그 청탑 예식장인가 신 신신 신신 예식장. 이고 그걸 크게 비춰서면 되는데 그걸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그걸 좀 크게 비춰가지고 그 화면이 나오도록 그 첫째 예. 그때 시절에 본인이 이렇게 그렇죠. 그 필체고 이영기 선생님이 그 주례를 예. 보셨는데 우연히 그 저도 이영기 선생님 주례를 보셨는데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 들어맞다. 그 김수영 선생님하고 임수영 시인 그 내용으로는 어떻게 뭐 다른 누구도 있겠지만 비슷하고 제가 부학시키고 싶어서 제일 기쁘게 가져왔던 게 그 청자장입니다. 그 청자를 가지고 있는 아마 시인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강문을 제가 찾다 보니까 거의 그 바사라지기 직전에 그 지질로 되어 있는 그 청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 제출해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뭐 이야기를 뭐 회고해 주실 분 또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학 톡톡을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주술적인 뭔가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올곧게 저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주술적이고 자기 앞밖에 못 보는 이런 가치들 밖에서 저희들의 실천적 의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회고하도록 이 자리를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고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작가에서는 계속해서 실천적인 문학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 진행해 주신 서비스 시를 버리고 정치가로 살았더라면, 시를 쓰지 않고 협작꾼이 되었더라면 호의호식을 했을 텐데, 시를 창작하고 민족 통일을 열망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보니 이제 나이 들어 남은 건 골병뿐, 남은 건 빈곤뿐, 남은 건 남쪽 나라에서 나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심뿐. 삶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렇더라도 시는 영혼의 울림, 감성의 고향, 아름다운 삶의 극치, 우리들의 지고지순한 정신이다. 영원한 우리들의 친구 시여,
단테는 시인. 그는 불후의 명작을 썼지만 나는 그걸 역설화시킨다. 신곡을 읽으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있지.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이 말로 위대해졌지만 그는 오늘의 나를 몰랐지. 그는 역사의 인물을 천재와 철학자와 시인과 영웅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버렸고 참으로 선량한 사람만을 천국으로 보냈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 재미난 지옥이 나는 좋아. 시인은 아름다움을 위해 죽는다. 마르크스를 위해 죽은 혁명가도 있었다. 레닌을 위해 죽은 혁명가도 있었다. 레닌을 위해 죽은 혁명가보다도 레닌 그 자신이 혁명가였다. 마르크스는 직업적인 혁명가였다. 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혁명을 수출하였고 체게바라 자신이 몸소 현지 혁명의 지도자로 투정하였다. 인민을 위해 죽은 혁명가는 위대하다. 시인은 필로소피의 짙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죽는다.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투쟁하다 죽는다. 전남대 앞쪽 거대도시에서 어린 거리를 위하여 하늘에 치솟던 거대한 민중의 함성. 그 불꽃은 아직도 골골 사사틀 누리며 꺼지지 않았다. 첫 구호 독재 타도를 외치며 뜀박질하던 우리의 젊음은, 우리의 깃발은, 우리의 물결은 1980년 5월을 이어 1987년 6월과 7월을 이어 1991년 5월을 이어 우리의 핏줄과 핏줄을 통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누가 10월을 잊고 있는가? 그 누가 10월을 잊으려 하는가? 그 누가 10월을 역사가 정리반된 상태라고 매도하는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민주화 투쟁을, 우리의 민족 통일 염원을 그 누가 잊으려 하고 그 누가 짓밟으려 시도하는가? 우리의 불꽃 정신은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낙동강으로, 백두산에서 한라산으로 강렬한 햇빛을 쏟으며 살아있거늘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 동학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김인현 해방투쟁 정신 이어받아 조국 해방 전쟁을 뛰어넘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막힘은 없다. 혹자는 민중의 꽃밭을 쑥대밭 만들고, 일부는 권력 유지, 권력 증탈을 위해 민중의 꽃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싹둑싹둑 잘라버리지만 우리는 포갑과 압제에 굴하지 않는다. 민중의 싹은 다시 자라나 땅을 뒤덮으며 함성을 울리고 드디어는 꽃피어 열매맺나니 민중을 생각 않는 민중의 삶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정치 폭력배 잡기 자치는 물러가라. 신제국주의와 그 도당들은 썩꺼져버려. 반쪽 나라 산하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박토에서 자란 강인한 깨꽃. 깨꽃은 민족의 심장에 꽃을 피우며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불붙이고 있다. 우리는 오늘 10월 항쟁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혁명 의지를 우리는 우리의 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연필로써 기록해야 한다. 오늘의 삶으로 되살려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잿더미에서 되살아나는 불꽃으로 끊임없이 불길을 드높이고 드높인다. 결여 항쟁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우리의 가슴에 살아 활활 불꽃을 지금 이 순간도 거대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치는 민족의 삶을 내팽개친 채 특권층의 권력 오hol만 열어올려 본분을 잊은 지 오래이다. 오늘날의 시인들아, 시가 무엇인가? 민중의 삶을 참답게 살기 위해 시인들의 시가 필요한 이때 시인들은 술이나 퍼마시며 민중의 고통을 등지고 말았다네. 유행가도 쇠퇴를 반영하고 있는 이때 시인들은 뜬구름이나 붙잡고 배부른 잠꼬대나 해대고 있어 유행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네. 민중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한탄만 읊조리고 공동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환상적인 서정에 젖어 중얼거리고만 있구나. 민중을 노래하고 민중의 삶을 노래해야 할 시인들은 현실을 까마득히 잊고 자유행위만 하고 있구나. 비극적인 정신의 소유자들, 반쪽 나라 타락한 자본주의, 마말놈의 요령주의 시인들아, 시는 무엇인가? 4월에 일어선 사람과 5월에 일어선 사람, 그들은 모두가 절실하지만 4월에 죽어간 사람과 5월에 죽어간 사람, 그들은 누가 더 절실한가? 가장 괴로운 순간을 참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결집하여 폭발을 시키는 자는 혁명가다. 서프너치 지식으로 민중을 들먹이는 허튼 소리 짓거리는 자여, 너는 무엇인가? 너희 쥐꼬리만한 견식으로 노동자의 고통을 운이하지 말라. 너희 입에선 너희 저급이지만 고급스런 입에선 가난한 소녀 노동자가 이해 못할 풍요의 냄새가 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한 끼의 생존이다. 절박한 생존과 풍부한 생활과 어느 것이 더 고통인가? 위선자여, 학문과 지식으로 무장된 거짓말쟁이여, 그대는 책을 읽고 그대로 짓거리는 앵무새여서는 곤란하다. 너희 상상과 철학은 너희 생활 주변만 맴돌고 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 책에서 배운 머리로 하는 사회학과, 노동으로 익힌 목숨으로 하는 사회학과, 배가 불러 소고기를 씹어 뱉으며 노동자를 입에 올리는 사람과 가난하고 가난해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입에 올리는 사람과는 누가 더 인간다움인가? 덜 가진 자여, 4월과 5월의 사람은 누가 더 절박한가? 용감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 괴로운 순간순간을 이겨간다. 더구나 혁명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인 것이다. 그 누가 말해줄 건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분노를 그 누가 일러줄 건가? 우리의 투쟁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말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피와 눈물과
펜으로 기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혁명정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눈물은 떨떨만 피보다 강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우리의 절규는, 우리의 철학은 전선의 병사보다도 강하다. 가을 하늘을 이고 초겨울로 넘어가는 산등성의 억새꽃, 억새꽃은 하얗게 피어 우리를 손짓하건만 강가에 갈 때는 하얀 갈꽃을 피워 구름에 우리를 실어 자유로이 날아들건만 우리의 가슴은 핏빛으로 머물러 있다. 땅 위에 뿌린 눈물과 눈물로 자란 깨꽃은 조식의 몽상을 초월해 있다. 학교 도서관 책꽂이 위에는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행동 철학이 나부꼈고 그 깃발은 하나가 10개로, 열이 100개로, 백이 수천 수만으로 펄럭이며 총격 앞에서 마침내 빨간 피가 되어 교정에서 거리에서 꽃이 되었다. 그 꽃들은 집합하여 드디어 자유와 민주주의는 죽음으로서만, 짙은 피의 혁명으로서만 쟁취된다는 강렬한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꽂았다. 하얀 갈꽃을 인 하늘 아래 핏빛 철학으로 남겼다. 화산이 불을 터는 오늘의 문명지에서 우린 살아볼 지금을 잃었다. 말갛게 터져오는 꽃봉오리를 켜줄 하나의 젊음은 없는가? 생활의 강물 위론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난빛이며 젖빛처럼 어성하는 지붕이 갈라진 나의 저국, 슬프고 기쁜 눈짓들이 마지막 돌아가 안길 곳은 언제나 조용한 우리 조국이다. 쓸쓸한 강변이나 여인의 웃음이 돈에 팔리는 사보탱 거리에서 인간이여,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찾아 빨갛게 돋아오는 아침의 햇빛, 고향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지금 잠깐 소개를 잠깐 앞으로 잠깐 나눠주십시오. 예. 지금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저랑 닮은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이 닮으시죠. 그 아드님입니다. 예, 선생님 아드님이고 오늘 특별히 연극 시극 공연 같이 했으면 정말 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흔쾌히 이렇게 수락도 해주시고 또 낭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기쁜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고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진짜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죽음이 진짜 두렵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질 때 그 죽음이 정말 두려운 죽음인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임수선 선생님의 그 시로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삶, 그 삶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임수선 씨 추모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